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법학자 이구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헌헌법의 몇 가지 특징이 한국 전쟁 이후에 진행된 9차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현행 헌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새 길 앞에 선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오늘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헌법 개정에 관해서 나름의 제안을 드리는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는 각종 헌법 개정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헌법이 민주화 이행과 냉전 종식,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복지국가 실현 및 정보사회 대응 등과 관련해서 이미 그 시대적인 적실성을 상실했음을 강조했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시대에 부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헌법 개정의 당위를 낳고 있는 사례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K-방역의 성공 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그동안 몰랐던 한국 사회의 저력을 발견하고 함께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의 성공은 신속성, 입체성, 그리고 일관성의 측면에서 선진국들 대부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대한민국을 20세기를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전개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솔직히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K-방역의 성공 담론에 가려져 있는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위태로운 면모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흥미로운 정치적 균형 상태에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아마도 세대 간의 대립과 투쟁일 것입니다. 우선 이데올로기적인 분단과 한국 전쟁의 상흔을 뚜렷이 기억하고 계시는 노년 세대에게는 여전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국가주의적인 세계관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탈냉전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리제이션과 함께 자라난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의 첫 번째 세대로서 어떠한 공적 가치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실현에 앞설 수 없다라는 정반대의 세계관, 일종의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둘 사이에 윗세대에 대해서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강조하고 아랫세대에 대해서는 탈역사적인 개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장년 세대가 존재합니다. 제가 그 이론입니다. 이 장년 세대의 세계관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지나치리만큼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 안에서 담론적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경향만큼은 확실히 두드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이 세 세대는 과거 청산, 대북관계, 부동산, 탈원전, 일자리 분배, 연금 구조 조정, 교육 혁신, 검찰 개혁, 기본소득 이 모든 정치적 이슈에서 충돌의 충돌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세 세대의 대립과 투쟁이 우연하게도 의도하지 않은 세계관적 균형 상태를 조성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K-방역의 고무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 한국 사회에 전국민 건강보험이나 전국 단위의 질병관리본부처럼 노년 세대가 뒷받침해온 국가주의적 기반이 없었다면
K 방역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대면 의료와 교육의 플랫폼인 이 청년 세대의 디지털 미디어와 소통 문화가 없었더라도 아마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지적인 불만과 문제마저도 곧바로 전 국민적인 논쟁거리를 만드는 데 익숙한 작년 세대의 이 담론적 헤게모니 집착까지도 K-방역의 성과를 낳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에너지의 초집중이 의도하지 않은 세계관적 균형 상태를 만들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내부의 대립과 투쟁이 의도하지 않은 균형 상태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외부에 대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오직 세대의 문제에 국한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 권력의 측면에서는 국회와 대통령과 정당을 위시한 선출직 권력과 행정부 및 사법부를 포함한 이 관료제의 비선출직 권력, 그리고 기업,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그 바깥의 소위 공론장 권력들 사이의 대립과 투쟁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컨대 한국 사회의 여러 층 위에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가 이미 존재하고, 이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한국 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핵심 중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외의 발견은 곧바로 위기의 징후로 이어집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대 간의 균형은 고령화 추세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노년 세대가 약화되면 곧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지역 사이의 공간적인 균형도 역시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 간의 균형이나 미디어 간의 균형이나 공공 권력 간의 균형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 가운데 하나가 깨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일찍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들이 경험했듯이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이나 실업 정책과 같은 핵심 정책들 중에 한두 가지만 삐끗하더라도 국가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K-방역의 성공 앞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는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를 의도적인 균형 상태로 바꿀 수 있을지, 끊임없는 외부의 도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균형을 창조해내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한국 사회 안에 제도화할 수 있을지를 묻고 답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혁신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곧바로 급속하게 혼란과 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K-방역의 성공 담론은 한국 사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급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또한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987년 헌법, 곧 현행 헌법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타협을 확인한 정치적인 휴전 문서나 다름없습니다. 흔히 독재와 민주라는 선악 구도로 오해되기는 합니다만 이 두 세력은 사실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온 일종의 쌍생아였습니다. 이들 사이의 정치적인 타협은 그러니까 체제와 반체제의 타협이 아니라 체제 내 경쟁자들의 타협이었습니다. 권력 구조의 측면에서 그 핵심 고리는 중앙 집권주의를 공통의 전제로 삼아서 국민의 성장 욕구를 수용해내면서 강력한 직선 의회와 강력한 직선 대통령을 적대적으로 공존시키는 체제였습니다. 현행 헌법이 벌써 35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이 핵심 고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튼튼하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직선 의회와 강력한 직선 대통령을 적대적으로 공존시키고 있는 이 현행 헌법의 기획은 과연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끊임없이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제도화하고 있는 독특한 권력 구조는
시민들의 성장 욕구를 수용하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정도를 전후해서 한국 사회에 유례가 없는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근본 전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을 뒷받침해온 다른 조건들도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정치적 휴전에 불변의 상수로 적용했던 분단 현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거쳐서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경제협력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화해의 점진적인 진행이 바로 이 조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1989년 이래로 공산권이 붕괴되고 이후에 동북아의 국제정치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남북의 화해 협력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핵 개발이 없었다면 분단 현실의 변화는 진작에 가속화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단일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 다원화는 이미 일상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인공지능마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는 이미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된 지 오래입니다. 바로 이 세대는 민주화 세력에도 산업화 세력에도 결코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단일 국가를 전제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정치, 행정, 사법, 금융, 교육, 문화 시스템을 강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로, 사법 권력 또는 법률가 권력의 득세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헌법 아래서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의 공조는 기묘하게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배태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일상사가 되었고 대통령 탄핵이나 정당 해산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모든 정치 현안에는 검찰을 비롯해서 법률가들의 개입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중요한 국가적 정책 결정은 사법 과정에 맡겨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사법 권력, 법률가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는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1987년 헌법은 1990년대 들어서 남북한의 화해를 이끌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신군부 하나회에 대한 과거 청산 작업이 사법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는 상당히 그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국가적인 비전을 헌법 자체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 환란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글로벌리제이션이 헌법을 대신해서 일종의 국가적인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은 소득 불균형 및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저성장 사회의 도래와 일자리의 감소, 가정의 붕괴, 출산율 감소, 노령 인구의 폭증 등등과 이어지면서 헌법 개정을 추동해내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지요. 그 이후에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론이 오랜만에 국가적 비전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복지국가론 역시 설득력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현행 헌법이 국가적인 비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리제이션도 복지국가론도 결국 좌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특유의 활력을 잃고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드는 조짐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총체적인 위기의 원인을 초집중적이고 초집권적인 사회구조에서 찾고 싶습니다. 모든 자원, 모든 정보,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을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적인 중심으로 쏟아넣는 현재의 구조는 만약 그 공간적 중심 서울 또는 강남에 파국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몰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하루 바삐
자치 분권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이 진행해온 헌법 개정 논의는 예외 없이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초점으로 삼아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권력 조정에 치중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치 분권이나 공간적 권력 분립은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 국방, 통일, 안보는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에게 맡기고 기타 내정은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에 맡긴다, 이런 소위 이원 집정부제를 선택한다고 해서 과연 현행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왕적 국회가 나누어 가지면 오히려 현재의 체제가 더 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여야 정치권의 논의에서 권력 구조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헌법 개정 논의가 중앙 집권적인 현재의 정치 세력들 사이에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치 세력에게 헌법 개정의 주도권을 맡겨준다면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보다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2004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한국 사회에는 헌법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7대 국회 이래로 역대 국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인 헌법 개정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2차례 헌법 개정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에 전면적인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야당이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또 한 번 제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 148명이 헌법 개정안의 발의 형식으로 국민 발안의 형식을 다시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개정안 또한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따라서 국회 표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추진되었던 이 2차례의 공식적인 헌법 개정 시도가 실패했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살아있는 권력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여야의 정치권과 관료 집단, 각 광역권의 지역사회와 언론, 기업, 시민사회 단체들 전부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헌법 개정은 이념과 명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 세력들 사이의 권력과 이익을 새롭게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향후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한국 사회의 살아있는 권력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저는 적어도 3가지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북 관계의 개선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실질적인 헌정개혁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제개혁에서 외부 변수는 어디까지나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그 변화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뒤를 바꾸어서 외부 변수 자체를 핵심 인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체제 개혁의 정치적인 동력은 철저히 주도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변수를 중심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외부 변수는 단지 환경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헌법 문서의 개정과 실질적인 헌정 개혁을 함께 추진하려면 한국 사회의 살아있는 권력들 사이에 실질적인 정치적인 타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여야 정당들, 관료 집단, 각 광역권, 언론, 기업, 시민사회들 전체를 아우르는 이른바 다수자 정치 연합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헌법 개정 추진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개정 추진 기구에 주요 정당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다수자 정치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헌정개혁은 헌법 문서의 개정과 함께 헌법적인 법률들의 재구조화를 연결해서 하나의 세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헌법 문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법률들, 예컨대 지방자치법이나 법원조직법이나 국회법이나 정부조직법 같은 법들의 개정과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가 얻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비전의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을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핵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을 내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위 기능적 권력 분립은 끊임없이 여야가 정쟁하면서 국가적인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제왕적 국회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이들 사이의 다툼이 제왕적 헌법재판소와 제왕적 검찰의 수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적나라한 정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은 공간적 권력 분립의 제도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체 상태를 돌파하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핵심에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위는 항상 복수의 주체들 사이에서 유효한 경쟁 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통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권을 가로지르고 있는 파워 엘리트의 지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적인 권력 분립이 함께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현행 헌법이나 신자유주의 또는 복지군 국가론과 구별되는 네 번째의 비전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공간적 권력 분립은 지난 70여 년간의 헌정사에서 거의 완전히 외면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헌법 개정의 주제로 삼는다는 말은 사실상 헌법 제정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준연방제를 하겠다 하는 식의 정치적인 수사가 등장한 것 말고 헌법 이론 차원의 심각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공간적 권력 분립의 출발점은 자치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회의 법률로 부여될 수 있다라는 이른바 제도보장설이 헌법학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었습니다. 헌법은 단지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틀만을 보장할 뿐이고 그 골격은 국회가 입법 재량을 가지고 마음껏 채울 수 있다라는 식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헌법적 차원의 공간적 권력 분립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부족한 이론입니다. 저는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부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헌법으로부터 직접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제도보장설과 같은 이론을 극복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바로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권의 본질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곧바로 자치정부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을 반드시 하나로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중앙집권주의가 다시 바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헌법에다가 자치세의 입법권이라든가 사무, 위임, 경비 부담의 원칙, 그 다음에 어디에 살든지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소 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정도는 헌법에다가 좀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자치정부의 강화를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도 새롭게 구조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 출발점을 현재의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원으로 삼고 여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참의원을 추가해서 양원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양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따라서 민의원을 하원으로 참의원을 상원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의 구성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민의원 곧 하원은 국민 대표형으로 꾸미고 의원의 숫자는 현재처럼 200명 이상으로 하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선거구나 비례대표의 방식 등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임기인데요. 이 민의원의 임기를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하원을 재구성할 기회를 보장해야만 특별히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이후에 등장한 이 젊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 하원이 2년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사실상 2년의 임기를 주어가지고 민의원 곧 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정부 구조를 바꾸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참의원은 10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정하는 자치정부의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 자치정부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고 교체하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치정부의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참의원은 독일의 연방 참사원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참의원 의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의 취지를 살려서 독일처럼 예를 들어서 최대 한 6명, 최소는 한 2명 정도처럼 상한과 하한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민의원과 참의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의원이 우위에서는 이른바 불균형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치정부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해서는 이 참의원에 필요적인 의결권을 부여해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선출한다든지 대법원장을 선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권한입니다. 그런 권한들은 양원 합동회의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은 민주화의 단적인 표현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의 독특한 권력 운영 방식,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 및 해임 건의 등을 고리로 해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온 방식을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암시드렸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민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국민에게 2년에 한 번씩 민의원 즉 하원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이 문제에 관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체제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4년 임기 동안 2번 민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겠지요. 현재의 5년 단임제 대신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하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한 번 임기에 2번 정도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의원 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각기 2년과 4년으로 조정하면 권력 운영의 합리성은 한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2년마다 치러진 민의원 총선거의 결과를 보고 거기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가장 적합한 국무총리 후보자, 즉 대체로 민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나 정당 연합의 대표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처럼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겠지만 새로운 체제의 취지를 더 밝게 하려면 국회가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바꾸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들을 임명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실상 2년 임기의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체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민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집권 여당은 당연히 국정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승리한다면 이른바 동거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해집니다. 제가 제안드린 권력 운영 방식의 묘미는 대통령과 민의원이 정치적으로 연대하거나 대립하거나 하는 어떤 경우에도 자치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참의원이 정치적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제는 국회 내부의 여야 갈등이나 국회와 대통령 또는 정부 사이의 갈등을 금방 사법 과정으로 이전시켜서 결과적으로 검찰이나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를 늘 정치 과정에 이끌어들이고 있는 지금의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 아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제안드린 이 권력 운영 방식을 정착시키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풍토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정책실은 내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각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각 국무위원을 보좌하는 정부위원, 차관이 되겠습니다. 정무차관직을 현재의 사무차관 옆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무차관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 정당과 이 내각 사이의 소통이 매우 활발해질 수 있고 정치 지도자의 양성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무총리 아래에 현재의 국무조정실을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면서 정책기획조정과 공보기능까지를 수행하는 강력한 부처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바로 밑에 이와 같은 강력한 이 내각을 대표하는 부처가 있어야 비로소 국무총리의 내각 장악력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법 권력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최고 기관이 되었고요. 대법원을 비롯해서 법원의 정치적인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를 열몇 차례 할 정도로 검찰 통치가 주기적으로 재현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의 주요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가 정치인들과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잇는 이른바 파워 엘리트의 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정부의 고위직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반영입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의 권력 독점과 그 주변의 부패, 그리고 법원의 과도한 관료화가 낳은 이른바 사법농단의 불명예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이름으로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법권력은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내리는 권력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체에게 그 권력을 맡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판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사법의 대원칙을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권력은 세 부분에서 체계의 적합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투톱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경쟁 사법체제는 최고 사법기관이 누구냐를 두고 계속해서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에게 분명한 사법적 최종 판단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 권력의 운용에서 엄청난 비효율을 암암리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동등한 이른바 최고정책법원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단일 재판부에 해당하는 13분의 대법관 전원 합의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이나 고등법원 상고부처럼 사실상 우리 사법 현실에서 사심제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대안만을 지금껏 고집해 왔습니다. 이 법관의 인사권을 사실상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는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쟁은 위헌법률 또는 위헌법령의 해소나 이른바 사법적 과거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경쟁을 통해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 청산을 하는 이행기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법적 양두체제를 과연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법적 판단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 모두를 법률가가 독점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헌헌법 당시에는 국민의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헌정사의 초기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률가가 법률 판단은 물론이려니와 사실 판단을 독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양해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리에 대한 논증과 판단만이 아니라 양형이나 수사와 같은 정책 판단 또는 사실 판단도 다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독특한 모습은 바로 이 헌법이 제정되던 7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학 교육이 일반화된 지가 벌써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차고 넘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가가 단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 모두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수사권 다원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는 사실 판단을 법률 판단으로부터 분리해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역량과 연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법적 판단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사법 행정권을 지금까지 우리 법률가들은 사법적 통치권처럼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사법에 대한 불신은 사실 법 규범이나 사법 구조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법률가 집단에 대한 불신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사법 권력이 재판권만이 아니라 사법 행정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법원과 검찰, 나아가서는 법률가 집단 전체가 마치 법의 지배의 예외 영역, 법률가라고 하는 특권 영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되면 법률가가 신분적 통치 계급의 이미지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사법 권력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려면 이 세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우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양두체제가 배태하는 엄청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최고의 정책법원으로 삼아서 사법적 최종 판단을 분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아래 다양한 일반 법원을 전문성에 따라서 구성하는 독일식 전문 법원 체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지금 지고 있는 엄청난 사건 부담의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민형사 분야의 최고법원을 조직한 다음에 최고법원의 판사를 대폭 증원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판단을 법률 판단으로부터 독립해서 전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식 전문법원 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일반 민형사법원 이외에도 행정법원, 조세법원, 노동법원, 가정법원, 사회보장법원 등을 전문법원의 형태로 조직한다면 해당 부분에 이미 존재하는 관료 집단과 전문가 집단을 이른바 참심제를 통해서 전문법원 체제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을 본격적인 배심재판으로 바꾸어서 형사재판의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배심을 이루어 사실 판단을 전담하는 체제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존 수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전문 수사기구를 조직하고 검찰을 이 수사기구들을 공소권을 가지고 감독 견제하는 역할로 재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의 혼동을 해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의 정도에 대해서만 국회의 가중 과반수 찬성 정도 또는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규정만 헌법에 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법관의 인사나 사법행정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와 대통령이 사법위원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함께 구성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최고사법위원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를 헌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관의 독립보장과 직결되는 법관 인사에 관해서는 사법행정위원회 다수의 법관 대표가 참여하는 법관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검찰 권력이 법률 판단이나 수사기구들을 감독 견제하는 역할만을 전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행정부에 있었던 검찰 조직을 차제에 사법부로 재배치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법행정위원회에 검사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것이고요. 각 지역의 검사장 정도는 미국처럼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법 권력의 개혁은 국민 대중이 민주적으로 늘 개입하는 입법 과정이나 행정 과정에 비해서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 집단, 법률가 양성기구, 그다음에 법학 연구자 집단을 아울러서 사법개혁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한국 사회의 살아있는 권력들, 즉 대통령과 국회, 여야 정치권과 관료 집단, 각 광역권의 지역사회, 언론, 기업, 시민단체들 전부가 법률가 집단에 대해서 그와 같은 개혁의 컨센서스를 빨리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치정부의 강화에서 출발해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재구조화 그리고 사법 권력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는 문제를 초점으로 삼아서 현행 헌법의 개정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생활의 직접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권 분야의 개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기본권 분야의 헌법 개정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세계관적 대립과 충돌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기본권이나 주거권, 문화적 권리, 환경 보전의 의무와 같이 이미 한국 사회의 공감대가 아주 넓고 깊게
함께 형성된 사항들로 기본권 분야의 헌법 개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외의 이슈들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해석 투쟁을 먼저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가 경시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해석 투쟁의 자리를 스스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특히 이미 광범위한 콘센서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본권 목록의 보완과 자치정부의 강화 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치 일정까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헌법 개정 자문 국민회의를 여야 정치권이 함께 설치하고 대통령이 범정부적인 지원 조직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한 뒤에 앞에 두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헌법 개정에 관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 이 정도의 합의를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큰 선거들이 다 마무리된 2022년 7월부터는 아마도 여야 합의에 따라서 헌법 개정 자문 국민회의가 구성되기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들은 헌법 개정 이슈를 가능하면 우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부터 1년 정도가 헌법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 끝나서 정부와 자치정부의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주요 세력들은 이제 홀가분하게 헌법 개정 사항들을 논의하고 마음을 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은 헌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이나 자치정부의 강화에 대해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헌법학자로서 저 개인의 제안은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강하게 말씀드렸듯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재구조하고 사법 권력의 체계 적합성을 높이는 문제까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일괄 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를 의도적인 균형 상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헌법 개정의 초점입니다. 잘 아시듯이 코로나19 2년 반의 이 어려움을 한국 사회는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만들어진 세대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이 놀라운 에너지를 제도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법학자 이국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